그리고 이제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전부 디지털 자료를 정사부터 시작해서 야사까지 전부를 다 만들어놨으니 그걸 집어넣은 거 그냥 뚝 쳐서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걸 시계열적으로 뚝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걸 피하고 제일 처음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이거 1084년에 압록강 파수꾼 자료인데 이 자료로 사실은 보니까 얘기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사를 기록하는 자료를 썼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를. 이 자료는 요사에서 기록을 하면서 근거가 고려의 기록이 되는 거죠. 고려와 그 거란과의 어떤 접경시대 그 당시 군사 배치 상황, 이 수비병들의 배치 상황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황룡부 일부가 있고, 그리고 국경 근처죠. 국경 근처에 가장 중요한 그 중요 핵심 도시입니다. 핵심 도시가 국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가 황룡부가 있고, 또 하나는 함주가 있다. 그 황룡부와 함주는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경은 요양입니다. 요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서북봉까지로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두 도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기록입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 아래 보면 동경에서 여진의 경계를 따라 압록강까지, 이 압록강까지의 각 군대, 중요한 군대가 두 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성이 있는데 한 성은 내원성이고 또 한 성은 신호군성이다. 그러니까 이 내원성 안에는 이 군영이 8개가 있다. 태자영부터 시작해서 대영, 포주영, 신영, 가타영, 왕해성이라고 있는데 이 성은 아마 영이 잘못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유백영인데 왜 성이라고 썼네요.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옥야성인데 타불성으로 써놨나. 다 영입니다. 8영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 각 영마다 군사 배치수가 이 태자영에는 300명, 대영에는 600명, 포주영에는 200명, 신영에는 500명, 기타영에는 300명, 왕해영에는 300명, 유백영 400명, 옥양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요 안에 내원성 안에는 3,600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 신호군성에는 1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그런 동경, 그러니까 요양에서부터 압록강, 그런 여진 경계를 따라서 압록강까지, 이 여진도 여진으로 썼네. 여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직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경계를 따라서 압록강까지 위에 보가 70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요하의 이 고려와 이 경계인 요하를 따라서 초소가 70개가 있단 말입니다. 초소가 70개.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우리가 지금 동북의 천리장성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흐르는 천리장성이 여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그 천리입니다. 이 천리인데 천리에게 군영이 70개가 있습니다. 초소가 압록강 서북봉까지, 압록강까지. 뭐 이 기록은 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 지명이 지금 황룡부, 함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명들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식도니까 앞으로 이제 이 큰 어떤 맥만 잡은 것이지 여기 황룡부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리고 함주가 정확하게 어딘지 앞으로 다 고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삼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삼수하고 실사하고 구분이 되냐, 이 얘기는 끝인데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료가 얘기하냐 보자.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압록강 입해처에서 동쪽으로 이거 13개를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독 이거 해서까지 삼성을 하고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어떻게 바다까지 이러니까 이 기록 가지고 저기 압록강에서 원산만 바다까지 이렇게들 생각했던 건데 이 기록은 지금 뭐냐면 지리지에 있는 기록이에요. 병지에 있는 기록인데 요 다음 기록을 보십시오. 쭉 13성을 지나서 화주 등 삼성을 하고 그 끝났습니다. 전우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압록강 얘기하면 이거는 그 위에 요하 주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하 주변에 있는 강이 천리장성. 이건 왜 그러냐면 다음에 1033년이라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 1029년 이보다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대연림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얘기하면 아실 텐데 발해가 망한 다음에 발해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1029년에 대연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란이 망하던 1116년에 고영창이가 이제 그 발해 부흥운동을 하잖아요. 이 첫 발해 큰 발해 흥영국을 세웠던 대현님이 1029년에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시점이 어디입니까? 요양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어디로 옵니까? 고려로 도망옵니다. 고려로 도망와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4년 지났는데 거기를 놔두고 요하를 놔두고 저 밑에 압록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성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때는 요 나라의 정세가 아주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발해 붕어운동 일어나고 그 내부에서 그냥 막 반란들이 일어나서 막 이런데 그럼 뭐 하려고 그 밑에 아래 그걸 싹싹 했으면 후방지로 싸우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성을 쌓은 것은 요하 주변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원래 요하가 고려 초기 10세기부터 시작해서 14세기 이후까지 일관되게 고려의 국경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 논문을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압록강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명확하게 앞으로 이는 고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한 천리장성이 압록강에서 저쪽에 원산만까지 돼 있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천리장성은 저렇게 그래야 맞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세밀하게 고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써놨습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리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는 다 누구의 연구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했냐면 전부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만희씨부터 시작해서 이케우치 뭐 그런 사람들 쓰다 뭐 기타 모든 사람들 그 걔들 만선철도 지리 뭐 그 연구 성과들을 보면요 오늘날 대학원 석사 과정에 레포트 수준도 안 됩니다. 그걸 전부 주달아놨어요.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에 전부 얘기하면 전부 그 주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쪽에 있는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진 전부 그거 주달아놨어요. 일본에 전부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압록강 동쪽 수비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소한간호라는 사람이죠. 소한간호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 국경 치도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치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압록강 주변에 고려의 방수역 그쪽의 방어력이 중요하다. 이게 압록 3수로 썼습니다. 다른 기록들 이 치도에 관한 요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하고 이 소한간호라는 사람이 압록강 동쪽 쪽에 이쪽의 방어가 고려 쪽의 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역대 명신주의라고 나중에 만든 책인데 그 속에서 이제 또 이게 동일하게 이 자료를 그대로 전제해 놨습니다. 여기도 그냥 전제를 하면서 미처 실사로 안 바꾸고 삼수로 요거 그대로 인용을 했네요.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35년 이 시점입니다. 우리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던 시점입니다.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던 시점. 그 다음에 55년 압록강 동쪽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고려사에서는 여기 압강 이동, 그러니까 이것도 압록강이라고 안 썼습니다. 압강, 이거는 삼수 압록강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이 시설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여기 고려사 세가에는 그런 황제에게 조사를 보낸 이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황제 마누라가 그 황제 마누라 이름이 흠의왕후인데 흠애왕후 손우근인데 이 사람은 성종 인덕왕후의 보노살의 후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누라요. 이 사람들도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란이 얼마나 대단히 요 나라가 엄청난 불교 국가입니까? 그래서 그 불교 국가의 이 당시 그란 성종에 있는 사람 이름이 문수노예요. 야율 문수노. 성은 야율씨고 그쪽에 성씨는 왕실 성씨는 야율씨고 왕비 성씨는 소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실 그 야율 이름이 문수노예요. 문수노. 그리고 그 마누라 이름은 여기 나오는 보살가입니다. 왕은 문수노요. 왕비 이름은 이렇게 보살가로 돼 있습니다. 그 후비죠. 이 후비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후비가 전모 왕조를 나중에 독살하죠. 이쪽도 그래놓고 이러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후비가 그 아들내미 흥종이 등장하자 등극하자 뒤에서 이제 수렴선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이 흠야왕후. 이 흠야왕후가 그런 땅, 그 땅 누이 땅이다. 옛날에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 하면서 거기 보면
그 당국, 우리나라는 습기자지국, 기자의 나라를 이렇게 이어받았다, 승습했다. 그리고 이 압강, 압록강을 경계를 했다 이렇게 써놨죠. 압록강. 이 기록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삼수로 된 압록강으로 봐야 되겠죠. 실사로 안 썼으니까. 고려사에는 삼수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실사로 썼는데 실사로 쓰기가 뭐 하니까 이건 전부 압강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삼수 압록강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기록이 여기 또 마찬가지 세가에 보면 이 기록은 고려사 세가 7에 나오는 거고 이거 세가 9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1075년에 또 압록강 동쪽, 압강 동쪽 여기 요하유역에 이게 그 서로 간에 이제 분쟁 지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기록을 1075년. 그 다음에 고려사 열전인데 이 기록 1075년의 기록을 고려사 세가에서는 압강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외교 협상을 벌린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이 외교 문서를 쓰고 외교 협상을 직접 벌린 사람이 박일량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일량 아시죠? 수의전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란과의 요와의 외교 협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가서 이제 협상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중에 이 사람 써놓은 그림, 그 사람의 열전에는 압록강으로 써놨어요. 근데 이 압록강은 틀림없이 나중에 후대에 고려사가 아마 이 실사를 삼수를 실사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신은 무슨 대조할 길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동문선. 동문선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압록강이라고 안 써놓고 동문선에서 압록 실사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 박일량이가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삼수일 텐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동문선 원전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원래 원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족문화 추진에 다시 이제 바로 봤더니 지금 발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원문을. 그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보면 동문선 관련해서 지금 박일량 관련해서 삼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동문선. 요사 또 나올 겁니다. 78년에 또 압록강 동쪽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요사에서 삼수로 썼죠. 이제 이 요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외국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수로 썼죠. 확인해 주시고 78년에. 그 다음에 80년대에 수양제가 이게 뭐냐면 마요준이라는 사람이 고려 문종 때 내려와서 고려 문종의 생일 때 내려와가지고 송나라에서도 사신이 오고 요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요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문종을 칭송한 시를 써줘요. 그 시를 송나라가 가져가서 인용해 놓은 길입니다. 그게 뭐라 쓰냐면 놀리는 거죠. 저 밑에 보면은 태종 막취 용주도 양제 나한성 압록선이라고 썼어요. 당 태종은 용주도를 취하지 못했고 취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양제는 압록강에 배를 띄우지 못했다. 이거 놀리는 거죠. 그 당시 이 놀린 걸 가져가니까 자기 기록. 근데 기록은 송대 가져가니까 송나라 사람들이 이 지리줄 잘 모르니까 이거 삼수로 써야 돼. 원래 삼수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사로 바꿔놨습니다.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 이 당시 내용으로 봐서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양제가 배를 띄우지 못했다고 하는 압록강이 지금 현재 평양 압록강일 수가 우리 이 한반도 압록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요하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남희연 교수가 얘기했던 그와 관련해서 고대 그런 기록들 나오는 모든 기록들 두의 통전부터 비롯한 모든 기록들 신당서나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 삼수로 있는 압록강이죠. 그런 기록과 관련되는 기록이니까요. 여기는 그렇게 봐도 그 대조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참장로로 나중에 이제 송나라 사람이 다시 기록해놓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써놨죠. 아까 얘기한 태종 막치 용주도 압록강, 압록선 이렇게 써놓은 이 실사 압록강은 잘못된 것이다, 삼수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대충 송나라에서 써놓은 것들은 아래쪽이 되어놓으니까 위에 우리나라 요하의 압록강과 삼수 압록강과 실사 압록강 구분을 못해서 그쪽 기록들은 대개 경우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은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송나라는 멀어서 아마 지리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걸 이제 합리적으로 앞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각장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 시장입니다. 국경에 교환 거래처죠. 그거 이제 거래처 시장을 압록강 주변에 시장을 이제 설치하고 그걸 뭐 이제 이렇게 그걸 둘러싸고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사 수뷰에는 이거 실사로 써놨습니다만 이 실사가 그 압록강 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삼수 압록강 그 근처일 거라고 추정이 돼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 압록이네요. 아까 압록강 각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더 굳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란과의 외교 협상에서 주 역할을 했던 박일량이가 이제 보내면 쓴 이 표문입니다. 외교 문서예요. 그 외교 문서를 고려사 세가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공진을 파견했다. 어디에다? 안문에다 파견했다. 하공진을 안문에다 파견하고, 그리고 위구간 사의 압록, 위구당 사의 압록, 압록의 구당사로 삼았다. 압록을 이제 책임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담당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써놨는데 저기는 고려사에는 이게 전부 실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세요. 이건 동문선에 이제 원래 박일량이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기록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건 많이 좀 이렇게 써놨어요. 차견 하공진 구당 압록수 이렇게 써놨어요. 하공진을 선발해서 파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압록수를 담당하게 했다. 이때 압록수는 삼수로 써놨습니다. 고려사 기록은 실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본이죠. 이게 딱 대조해 볼 수 있는 이 당시 이제 아까 얘기한 박을량과 관련돼 있는 압록 관련 얘기, 각장 얘기, 기타 모든 얘기, 그다음에 성사는 얘기, 보주 얘기, 뭐 이 모든 얘기들, 그 모든 얘기는 거기란 말이죠. 현재 한반도 압록일 수는 없죠. 이 압록, 요하의 치료인 압록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단이 생기는 이때죠. 1117년인데요. 이 해가 어떤 해냐면 거란이 1125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8년 전입니다. 1117년 이때 그 요하의 경계에 있었던 보주 지역, 보주 내원성 지역에 금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가 이 요진이 거란이 도망갑니다. 거란이 도망가면서 이 내원성, 포주라는 두 성을 고려에다가 인계하고 도망을 가요. 그 기록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록이죠.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1차적인 단위가 되는데 1117년에 그동안 계속 분쟁이 되었던 요하의 그러니까 압록강 중요한 지점이었던 거기 있는 성, 주요한 성 보주와 그리고 보주와 내원성을 거란이 도망가면서 여진에 쫓겨서 도망가면서 고려에게 인계하고 갑니다. 고려에 인계하고 가니까 고려는 김연 그리고 최홍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접수를 해요. 두 사람을 보내서 김연, 최홍제라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숙종 때 윤광 구성 때 따라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국경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 양반에 들어가서 접수를 합니다. 그 안에는 병력, 병장, 곡식, 무슨 병기 일체를 다 그냥 접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고려사 기록은 이 포주를 이 보주인데 이 포주를 의주로 삼고 의주 방어사로 삼고 그리고 압강을 경계로 삼아 관방을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뒤에 이제 고려사 그 일제가 해석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고려사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보주가 바로 의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구에 한순간에 500년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보주는 의주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보주는 유하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의주는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국이 압록강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보주를 접수하고 그 보주는 원래 거란의 선의군 절도사 소속이었어요. 거란의 선의군 절도사 소속 거란을 그들이 도망가면서 고려에게 주니까 고려는 그걸 접수해서 거기다가 관방을 삼고 그 관방이 후방 기지로 의주에 축성을 하고 의주 방어사에 소속시킨다 이렇게 돼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포주를 그 다음에 여기 1117년에 드디어 처음에 이 의주 현재 압록강 우리 한반도 압록강 앞에 있는 의주의 성을 쌓은 거는 이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1117년, 1116년, 17년 그 시점에 그 포주를 우리가 접수하고 그것을 그 국경지대로 삼고 그 후방 기지로 한반도 평양 이제 한반도 그 압록강 뒤에 있는 의주에 처음으로 축성을 하면서 이때 와서 1117년에 드디어 실사 압록강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 설치된 것은 후방기지의 의미죠.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록들이. 그 기록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이 기록 자체를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바로 보주가 의주가 되었다. 이러니까 읽어야 한 방에 그냥 500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의
보주 선의군 절도사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접수하고 그것을 후방 의주에 축성을 하고 의주 방어사에 소속시켰다. 이렇게 읽어야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축성은 이때 와서 이제 여기 압록강 이쪽에 이제 드디어 실사 압록강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결국은 그란과 끊임없이 이 요하 압록강을 두고 싸우다가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접수한 거를 그냥 뒀겠습니까? 금나라가? 금나라가 그냥 안 두죠. 그래서 1117년, 16년부터 시작해서 1126년까지 9년, 10년 동안 금나라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다시. 그 땅 내 나라, 우리 땅이다. 뭐 옛날 그 그란이 주고 같지 않냐.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이지. 뭐. 그러니까 1126년에 최종적으로 금나라가 그래, 우리 땅 맞아. 그리고 넘겨줍니다. 10년 동안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협상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 요 뒤에 이제 보면 이 축성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 최홍재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 얘기됐고 요 기록이 그 1126년 기록인데요. 이때 최종적으로 금나라가 보주를 요하 쪽에 있는 보주를 너희 고려의 땅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것을 고맙다고 우리가 표를 외교문서를 올립니다. 그 외교문서 그거 우리 땅으로 줘서 대단히 우리 땅 인정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금나라에 옮기는데 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외교문서가 이상하게도 2개가 남아 있어요. 2개가 동문서에 보면 그리고 최함이라는 사람이 쓴 이건 김부식이 김부희는 누구냐면 김부식 동생입니다. 김부식 동생이 쓴 이 기록과 그다음에 뒤에 보면 최함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 이 2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김부식, 김부희 요 앞에 김부식이 또 이와 관련해서 저 금나라에 보내면서 그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외교문서로 보내면서 그 특별한 뒤에 첨부문서로 보냈는데 그때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옛날 그 땅, 요동 땅, 그 요동 땅은 옛날 고구려 땅이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써놨죠. 구려 본지 외교문서에 고구려 본지는 주피 요산을 위주로 하고 저 요산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평양의 구흔은 평양의 옛 흔적은 한어 압록을 한계를 한다. 이 압록을 뭐 아래 압록을 해석하든 그 위 압록을 해석하든 어쨌든 이거는 결국 여기 이제 옛날에 평양이 한반도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삼수가 되면 더 맞겠지만 그 위에 있다는 거고 밑에 실사라 해도 이 시기에 뭐 헷갈린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아래를 해도 한반도 고구려의 평양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의 평양이라고 하는 게 압록강을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찾아오는 건데 근데 여기 대조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최함이라는 사람은 수주 최씨인데 그 당시 이 협상을 할 때 이 정권을 틀어주고 있었던 실질 정권 그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인주이시들이에요. 이자겸파들입니다. 이 당시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죠. 인종의 외할아버지고 인종 폐위시키고 지금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당시 그 시점입니다. 이 금나라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인주이식이 최함은 수주최씨입니다. 아마 이 최함과 이자겸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주와 인주는 옆에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게 우리 남아있단 말이면 2개 외교문서가 근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시, 무령어, 평양, 차부, 핵봉기어, 압록 이렇게 썼는데 이 압록을 얘기하면서 평양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고구려 얘기하고 연결 안 시킵니다. 이건 읽어보면 얼핏 읽으면 이 압록은 현재 있는 우리 압록강처럼 보이고 그 평양은 현재 밑에 있는 평양처럼 보이거든요. 이 서경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서경이 처음에는 요양에 있었습니다만은 한 80년 동안 그러니까 918년에 서경을 옛날 평양웅도에 설치하는데 그 뒤에 아까 1차 침입이 있고 난 후에 993년 그러한 1차 침입 이후에 998년에 이 서경 자체가 처음엔 대도읍에서 유수로 되면서 이게 아래로 호경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내려옵니다. 후방기지로 평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고려 초기에 80년 동안 원래 서경은 요양에 있었는데 80년 이후 998년에 평양이 내부로 넘어오는 거죠. 그때 80년 한반도 내부의 평양이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1차 침입 이후에 후방기지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얘기할 때 이 평양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뭐 다르게도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동일한 사안을 둘러싸고 동일한 문서가 동일하게 남아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금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벌였던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그 당시 권력을 틀어지고 있었던 인주이시 그룹입니다. 이자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틀어지고 있고 금나라의 협상 관계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떤 편이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동 땅, 그 만주 땅, 그거 쓸모 있는 땅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반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땅 그거 괜히 금나라하고 뭐 싸우냐. 떼줄 거예요. 그 대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 가장 강경파 그룹이 있죠. 잘 아시는 요청 그룹입니다. 요청 그룹은 금나라 그룹들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 보고 다 부모라고 하는 요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세다고 지금 그래 놓고는 저들이 보고 자기를 군이라고 우리 보고 신하라고 형하라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논쟁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아까 얘기한 이자겸 파들은 척준경 이런 놈들은 이놈이라 죄송합니다. 이분들 소극적으로 그냥 떼주자 그래 주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이제 안 되겠어. 이 자존심 상해 안 되겠어. 그들이 뭔데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그래서 가서 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강경파. 그럼 요청파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걸 단재 선생님이 조선 1천년대의 최대 사건이라고 축해 올린 거죠. 이 강경파들. 근데 해놓은 게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분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한 그룹이 있습니다. 김부식 그룹입니다. 그랑과의 관계 속인 박일량이 주로 이제 그랑과 협상을 담당했다면 여진과 쪽에서는 이분들, 이 김씨 집안, 경주 김씨 집안이 주로 주 협상 담당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그럼 그들이 옛날에 우리 보고 뭐 부모라 그랬던 지금은 강국이 됐으니까 군신 관계 맺으라고 왕이라 하면 왕 해주지 뭐 우리 신하를 하자. 그러나 단 옛날에 고구려 땅 우리 땅이니까 그거 달라 그러자. 이렇게 협상하는 거. 실비 협상하는 거죠. 그렇게 따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낸 것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묘청의 정벌자책 35년에 끝나잖아요. 26년에 이제 이렇게 되고 35년에 서경천동운동이 일어나고 묘청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그 김부식이 가서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145년에 써낸 책이 뭡니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바로 이 국경협상, 그랑과 여진과의 이 주변에 요하냐 압록강이냐라고 하는 것 둘러싸고 국경협상을 했던 그 산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단재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서 그냥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하실 분들 좀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김부식이는 이 천하의 사대주의자고 그 묘청은 정말 자주론자다 이렇게 그 당시 단재 스님께서 정말 독립운동 한다고 바쁘셔서 그러셨지만 저 의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 당시 역사를 보면 그 두 그룹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번에 이 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랑과 협상에서는 그 양반 누굴까 박일량을 얘기했는데 박일량과 이 김부식, 김부일은 이제 둘째 형입니다. 김부식의 둘째 형이고 김부의는 김부철인데 동생이죠. 이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이 김근이에요. 근자. 근면하다는 근자에 힘역자를 빼고 볼견자를 쓴 거예요. 누구예요? 근자 김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근이라는 사람과 박일량의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사신으로 가서 한번 그 바다 건너가다가 배가 그냥 파손돼 가지고 온갖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난리가 나요. 가서 그냥 맨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그 당시 고려에 글을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선 왕조의 성리학자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송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글을 자랑하니까 한번 써보라 그러니까 그거 해놓은 거 가지고 걔들이 반하는 거죠. 이 무슨 이런 글쟁이들이 다니냐. 그래서 이 김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김부식 아버지 김근과 박일량이 쓴 모든 시문집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소화집이라는 책을 송나라에서 내줘요. 소화집이라고.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대 이제 무슨 뭐 사대주의적 관점에 사고할 필요는 없고 작을 소자에다가 화라고 한 중화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중화에 대한 소화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시계에 보면 황황자화라 그래서 이 자화라는 글자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이 작은 사신들이 와서 대단히 큰 일을 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들의 문집을 내주겠다. 이랬던 거죠. 그럴 정도 그 사람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집안 박일량 씨 집안하고 이쪽 이 집안하고 이 집안 여기 이 경주 김씨 집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안이 하나 있죠. 이천서 씨 집안, 서희 집안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마도
고구려의 옛 기록들을 가전으로 가지고 있었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서희 같은 사람이 그 가서 적진의 단신으로 가가지고 그걸 해내는 거는 세 가지 힘 때문에, 첫째 하나는 뭘까요? 적심 이 사람이 관찰력이 대단했죠. 소순영이 보내준 외교문서를 보니까 이 새끼들이 당나라, 옛날에 당나라, 수나라 얼마 안 손이니까 그 겁내고 있다. 이걸 다 눈치채는 겁니다. 내가 뭐라 큰 소리는 치지만 허장성세라는 아는 거죠. 딱 보고 눈치를 채는 거죠. 관찰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집안에 내려오는 가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에 배짱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강동주 따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에 이렇게 금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세 파들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이, 우리 요하 땅이 김부식의 노력에 의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안 써놨으면 지금 일본이, 중국이 이런 얘기는 뭐 땅 따먹기라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라고 하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중국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들을 우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국 사기라도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얘기 못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개원 시지, 철령 시지, 아까 그 시지를 보면 그 시지 안에 이제 향토지죠. 향토지 안에 아까 함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개원이라고 얘기했던 함주 부분을 보면은 자기 설명을 쭉 해놨어요, 전부. 그러니까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큰 논지를 바닥에 쭉 깔고 함주를 설명하면서 패러그래프를 한 5개 패러그래프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패러그래프, 짤막하게 한 패러그래프를, 거기다 이제 고려 왕건 얘기를 안 쓸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이 거란과 고려의 국경지역이다라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2010년에 만든 중국 책에서. 2010년 중국의 지방지에서 써놨는데 이걸 비겁하게 큰 어떤 그 항목, 지명 고증을 하는 항목 중에 한 5개의 패러그래프 중에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들 보죠. 그 뒤에 이제 압강과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193년에도 압강이라고 김극기라는 사람이 이 지역, 보주 지역에 가서 이제 자기가 파견돼서 외국 관리로 나가서 써놓은 자기 소회를 써놓은 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도 남아있다는 거죠. 보여드리려고 이 실사 내지는 압록이 아닌 그러니까 실사로 쓰지 아니한 압록, 삼수 압록강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 1329년 이 당시에 이거는 이제 금승문 기록입니다. 고려사는 삼수로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실사로 써놨으니까 고려사에서는 고정할 길이 없고, 이 이제 금승문 자료를 보니까 금승문 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압록강 그때 남아있는 거죠. 14세기까지. 이 압록강은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사행로로 얘기되고 있고, 외국에 사행로로 갔다 오다가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건너다가 거기서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원나라 사행으로 갔다가 거기 들어와서 압록강 건너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다고요? 거기서 신안 여관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압록강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1334년에 과거인데, 이 얘기는 왜 써놨냐면은 여기 보세요. 가정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죠. 모근 선생님 훌륭하잖아요. 모근 이색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모근 이색 선생의 부친 이름이 가정이죠. 이곡이에요. 이 양반이 원나라에 가서 대과를 합니다. 원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 기라성 같은 원나라의 벼슬아치들이 너 잘 가라. 그리고 이제 막 시를 막 써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송나라의 송경이라는 사람이죠. 송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너 잘 가라 라고 시를 써줬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풍 이천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의 남은 풍습이, 그 풍습이 2000년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했더니 이 가정집, 이거는 이제 이곡 선생님의 자기 문집입니다. 근데 이 원전이 찾아졌어요. 전공. 이게 그냥 송경이라는 사람이, 송경 뒤에 보니까 송경이라는 사람이 쓴 문집이 연석집입니다. 연석집에 보니까 뭐라 쓰면 첫 문장을 이렇게 써놨어요. 개소문 후 소무사. 연개소문 이후에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의 원나라 사람이 고려를 얘기하면서, 이 땅을 얘기하면서 이 무장인, 그 당시 당나라 그리고 수나라를 얘기할 때 자기들 가슴 속에 트라우마로 있는 고구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개소문 이후에 전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써난 거를,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원나라에 대가를 했다고 하는 최고의 지식인이 뭐라고 바꿔놨니? 기자여풍 이천제 이렇게 씁니다. 기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봉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려, 독자적인 고구려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원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써준 거를, 이거를 의도적으로 개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말 조선 초에 무슨 뭐, 친명파가 어떻고, 친원파가 어떻고 해서 그냥 친원파는 괜찮았는데, 친명파 때문에 그냥, 위화도 해군하고 그냥 명나라 눈치 보다가 나라가 어떻게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원나라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대주의 원천은 원나라에서 여기서 이 대표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딴 얘기 옆에 약간 셌습니다. 압록강 얘기가 옆으로 셌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대주의자들이에요. 나중에 바꿨다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누가 바꿨을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선생님 혹시 안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선 기록을 우선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연석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집에 여기도 네 여기도 보면 이제 귀국길에 압록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외국에 이제 그 갔다 오다가 귀국길에 거기 죽었다 이 압록수를 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이제 이게 문집이나 묘지명이나 기타 이런 데 금수문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는 여전히. 그 다음에 이 과거길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그대는 나는 압록을 건너서 이 과정 선생이 자기는 압록을 건너서 원나라 가서 벼슬 했다. 그런데 친한 당신은 아직까지도 계림에 20년 동안 누워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록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압록 역시 삼수 압록 아닙니까? 이게 그 원나라를 건너가는 중간 국경지대가 여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 대한 압록강 항구를 저 아래 이제 그 항구에 이제 수참을 설치하는데 탐라에서부터 시작해 제주도에서부터 압록까지 이 각 항구들을 설치했다. 몇 개라고 했습니까? 13소라 그랬나요? 양수 해고 13군데 항구를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압록이라고 썼죠. 이거 그 이후도 남아 있다는 얘기, 원대 이 기록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기록, 저는 뭐 옛날 얘기는 고려만 다루려고 합니다만, 고려 때 기록된 기록 중에서 고구려를 얘기해 놓은 기록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고대사 잘 모르는데 워낙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고려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 선생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세기, 14세기 기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갈지 백산자 이 압록이다. 그 말갈의 백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이름이 압록강이다. 이게 압록 삼수로 써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란국지죠. 거란국지에 이 밑에 보면 또 압록강 동부 한리를 가지고 경계를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뒤에 만든 요사 휘편은 어김없이 삼수를 실사로 바꿔놨습니다. 대조해 보십시오. 앞에 요거는 원래 기록이에요. 발해국지에는 삼수로 썼는데 후대 기록인 휘편에는 실사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압록도 관련해서 뭐 그냥 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해서 이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슨 뭡니까? 압록이 나오나요? 보지, 여기 압록이 나오네요. 이 압록의 앞쪽. 예. 이 압록, 이런 기록, 그 당시 기록은 저렇게 썼다는 거죠. 이 압록은 틀림없이 요하죠. 아까 이제 요하의 지주인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기록입니다. 다른 데 실린 거를 써놓은 거죠. 수필집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옮긴 기록은 같은 거를 또 실사로 바꿔놨어요. 이런 차이들을 좀 면밀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압록은 그럼 그 시집을 어디겠느냐? 요사지리지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압록은. 저기 녹주 압록군 이렇게 써놓고 그거는 대현님이 반란한 곳이다. 대현님 반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강 동쪽에 1029년에 뭐 반란해서 넘어왔다. 뭐 이 지역이 우리 현대 한반도 압록강 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압록은 그게 어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이 기록. 앞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제 한 2년 사이에 만주를 한 4번 다녀왔습니다만 올 연초에 또 다녀왔습니다만 연초에 갔다 와서 연초에 압록강 인천에서 영구를 배를 타고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쌍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무순으로 돌아서 단동으로 돌아서 압록강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올 연초에 가서 이제 그 두 압록강 여기가 그 맑을 삼수 압록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 서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나 제가 썼습니다. 건방지게 제 시를 쓰는 게 이거는 잡복을 하는 거죠.
시라는 건 남이 읽어줘야 되고 자기가 자기 시를 읽는 건 자뻑인데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 남은 시라고 그룹 쓰고 그냥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의미 있는 강연해 주신 윤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